왜 이구동성으로 척화를 주장했는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일단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이 어떤 좋은 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몽골과 고려의 전쟁인데요. 30년에 걸친 여몽 전쟁 끝에 고려가 결국은 항복을 하죠. 물론 조건부 항복이지만. 그 결과 고려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 결과 고려의 귀족 세력이 붕괴됐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나올 때에도 결과적으로 몰락한 쪽은 고려 왕족만 몰락했고 고려 후기 때의 엄청난 귀족들은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거든요. 이야. 그래서 싸우다가 항복했다. 그럴 때 누가 끌려가요? 임금. 임금이 끌려가죠. 즉 망국의 위기 앞에서도 조선의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 신료들이 척화를 외친 데에는 전쟁에서 패배해 나라가 망하더라도 조선 왕실만 무너지는 것이고 양반 지배층의 기득권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사실 척화론이 그렇게 90% 이상 절대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인조가 성 밖으로 나와서 항복하기를 재촉하는 홍타이주와 뭐 여러저러 이유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망 없는 전쟁에서 차라리 싸우다 죽자고 외치는 척화파. 재원 씨, 네. 인조가 성 밖으로 나가서 항복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왕조 국가는 사실은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어버이잖아요. 그런 인조가 성 밖을 나가서 모두가 보는 데에서 직접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성을 하기는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자, 이거는 척화파의 대명사인 김상원 아시죠? 이 김상원이 항복을 절대 반대하면서 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하께서 성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조선과 당신 국왕의 안위는 보장받을 길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죽을 거면.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농성이 어려워집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날씨는 더욱 추워지고 병사들은 심지어 얼어 죽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최명기를 비롯한 주화파 신료들이 직접 청나라 황제한테 우호적인 문서로 회신을 보내는데요. 그 회신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 최태성 선생님께서 멋지게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대국에게 잘못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마 명나라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것이 두터워 사람을 깊이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군사를 일으켜 환란을 구제하거나 회군하여 보존되도록 도모해주는 그 일이 비록 다르다곤 하더라도 그 은혜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건 지금 남한산성에 갇힌 조선이 성 밑에 와 있는 홍타일제에게 보낸 회신 답서예요. 근데 거기서 뭘 강조했어요? 명나라의 은혜를 명나라와 우리와의 영원 불변의 관계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냐 하면 지금 성 밑에 와 있는 당신이 정말 새로운 천자라면 당신도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라. 그게 무슨 얘기냐? 회군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회신을 받은 홍타이즈는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니네가 명구와의 관계 운운했는데 내가 볼 때는 공허한 헛소리다. 그리고 너네가 정묘 맹약 이후로도 맹약을 어긴 게 많은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거짓말한다. 이렇게 서신이 몇 번 오가다가 홍타이즈가 어느 날 인조에게 최후 통첩을 전달합니다. 여기는 이제 번역은 그대라고 나오는데 네. 한자로 보면 너 이자예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번역하려면 네가 살고 싶다면 빨리 성에서 나와 귀순해라.
이제는 그냥 빨리 나와. 다 됐고, 야 나와. 근데 그냥 치면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계속 서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혹시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그 뭔가 그냥 쳐서 막 죽이는 것보다 내 밑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죠. 왜냐면 천자니까. 천자니까. 근데 어떤 액션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씩 포를 때립니다. 가끔씩 포를 때려서 인조가 있는 그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포가 들어와요. 오, 야, 위협을 하느냐. 이런 극한 상황인데 이때 인조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짜 집권하자마자 계속해서 이제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안 좋은 일이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와 이게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진짜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왕을 하셨어요. 네. 내가 왜 반정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진짜 아마 이런 생각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을 걸. 그러니까 광해는 뭐 하고 있을까 이거. 네. 이 벼랑 끝에 이 몰리는 인조의 심정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네. 형세가 이미 막다른 길까지 왔으니 차라리 자결하고 싶다. 나 또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와 이거는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지. 진짜 인조는 그때 진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로 처참한 심정이었을 텐데 너무 안 좋은 시기에.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조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단의 순간을 함께 보시죠. 전하, 소신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가자. 삼정도로. 임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이것이 아니더냐. 조선의 왕은 아, 왕이 저렇게 대청국의 참. 황제 폐하 앞에 무릎을 꿇고 아 너무. 309 고두를 행하라. 추웠을 텐데 이때. 와 근데 이 장면은. 그럼 아들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들 살려야 되니까 아들들 아유 참. 가슴이 아프다. 야 인조반정 하지 말았어요. 마음이 참 이상하죠. 자, 청나라 황제 홍타이제의 요구대로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한 인재인데요. 여기서 조선 최악의 비극 네 번째 챕터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조선 최악의 비극 그 절정은 309 고두례입니다. 309 고두례라고 하는 것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 의식인데요. 황제를 향한 신하의 예를 갖추는 겁니다. 와, 저 309고들의 그 하는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 한 번 하고 너무 굴욕적이야. 또 한 번 하고. 와. 왜 우리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남자가 무릎 꿇는 거를 치욕적으로 여겨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막 그거만 있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근데 왕이 저렇게 치욕적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 지금 보신 영상에는 드라마적인 상상이 조금 더해져가지고 좀 더 드라마틱한데 하여간 당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남한산성을 나가기 전에 일단 인조는 골룡포를 벗고 비교적 하급 관리의 복장인 남색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나가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죄인은 정문으로 나올 수 없다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서문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인조의 309 고두례는 조선의 백성뿐 아니라 한족, 여진족, 몽골족 이런 등등 다 끌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항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더 버텼다면
병자호란의 좀 결과가 달라졌어요. 맞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갑자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야, 이거는 정말 이거 하나 드려야 이거 하나 드려야 질문이 되는데. 너무 좋다. 아, 그럴까요? 잠깐만 이거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럴 만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요. 당시 청나라 군대 진영에 갑자기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천연두인데요. 마마신이 오셨어. 근데 당시 홍타이지가 어릴 때 천연두를 앓지 않았던 이른바 생신입니다. 그러니까 천연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만약에 이 정보를 남한산성에 있던 조선 조정이 알았다면 또 한 가지 천연두의 확산세가 정말 심각했다면 홍타이지가 계속 포위를 한 채 항복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근데 문제는 조선 조정에서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고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청나라군은 의외로 바로 철수합니다. 특히 홍타이지가 이끄는 중군은 바로 한양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철수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종전을 맞았는데요. 자, 여기서 조선 최악의 비극 마지막 챕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조선 최악의 비극. 이 결말은 패닉에 빠진 조선입니다. 아이고야. 패닉에 빠진 진짜 저 말이 딱 맞네요. 삼전도 굴욕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집단 트라우마를 형성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조선이 군부의 나라 명을 무너뜨리려는 원수 청나라한테 항복하면서 신하의 예를 취한 것은 불충과 불효를 동시에 자행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남한산성의 문을 열고 항복하러 나가는 그 순간 인조와 대신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금수를 자처한 폐륜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이죠. 후에 이 문제를 지적한 송시열의 글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신하는 임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인심이 어긋나고 온 세상이 막혀 모두 금수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당시 삼전도의 항복을 변명으로 합리화시켜 준다면 양반 중심의 수직적 통치 질서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국왕도 앞으로 신하들의 충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선은 이런 국가적 패닉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을까요? 자, 답은 바로 기억 조작인데요. 기억? 기억 조작. 기억 조작입니다. 물론 기억 조작하기 전에 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효종이 누구를 뒤를 이었어요? 치욕적인 항복을 한 인조의 뒤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효종의 두 어깨에는 어떤 시대적 사명이 있냐 하면 청나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병자호란의 치욕도 씻고 명나라의 원수도 갚아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당시 현실적인 국력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진짜 북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당시에도 거의 없었어요. 효종 자신도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러면 효종이 바보일까요? 아니죠. 자, 최태선 선생님, 이때 그 효종이 현실성 없는 걸 알면서도 북벌론을 외친 이유가 있었죠. 효종은 청의 우호적이었던 형 누구죠? 소현세자. 소윤세자. 이 소윤세자가 그 인조의 미움을 받다가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맞아요. 이 소윤세자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 신로의 그 과반이 그 효종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기까지 해요. 자, 이런 효종이 척화의식이 강한 그 신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모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북벌론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북벌론은 실제로 북벌하자는 게 아니라 조선 왕조를 다시 정신적으로 부흥시키고 왕권도 재확립하고 이렇듯 국내 통치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전개한 국내용 정치 프로파간다, 정치 선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청나라가 중국 지배를 완성하고 전성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는 프로포간다에 불과하던 북벌론의 시의성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은 새로운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도대체 삼전도 항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오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쪽으로 가는데요. 자, 북벌을 하기는커녕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마지못해 솔직히 말하면 끌려나간 원정이 나선 정벌이었어요. 즉 북벌의 대상인 청나라와 싸우기는커녕 그 청나라의 또 지휘를 받아가지고 우울한 마음으로 나간 전투기 때문에 나선 정벌은 두 번째 큰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의 조작이 발생합니다. 자, 북벌이라는 게 뭐예요? 북쪽 오랑캐를 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조선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가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어요? 북이죠. 북쪽에 있죠. 북벌어 시대에 북벌을 못했네. 이게 우울했는데 북벌어 시대에 우리가 북벌을 못했나 과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북쪽 오랑캐를 한번 치러 나가서 승리한 적이 있지. 그게 바로 나선 정벌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이 바뀝니까? 숙종 때인데요. 나선 정벌을 성공하고 돌아온 신유라는 장군의 10주기 제문을 숙종이 직접 씁니다. 청나라도 어찌하지 못하던 날쌘 적을 우리 조선군이 가서 쳐부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숙종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 북벌 성공했어. 이제 새 시대를 열자. 이렇게 기억의 의도적인 전환, 즉 기억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란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의 기억들을 적분해 놓은 집합체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여행은 여기까지인데요. 국제관계에서는 기존의 동맹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반드시 자기의 외교 노선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